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해봤어요. 어제는 이성원 선생님 보니까 옷까지 입으셨다. 수업까지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수업하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깜찍하게 그냥 모자만 살짝, 그렇죠, 여러분? 기분은 내야 되니까. 요즘에는요, 오늘도 아침에 오다 보니까 차는 진짜 안 막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왔어요. 30분도 안 걸렸으니까. 근데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같지가 않아가지고 좀 거시기 하죠. 그래서 랜선으로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한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시간 되시는 부분에서는 여유롭게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탄절인데 어쨌든 우리는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 예수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공부해야 되니까, 그죠? 조금씩만 공부하시면서 조금씩만 노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우리가 이제 11, 12월 과정은 종강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의 내용을 배웠는데, 11, 12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복습 노트를 2장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5회차 거하고 6회차 거하고 2장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11월 달 12월부터 6장에 대한 부분의 일일학습이 완성이 돼요. 제가 매번 얘기하죠. 그러면 제가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맨 앞장에다가 첫 시간 줬던 수업 계획서 있죠. 그 앞장에 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뒷페이지부터 이제 6장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당 내용에 붙여가지고 6주 동안 준 복습 노트를 더해서 스탬플링을 해놔요. 이게 바로 뭐냐면 11, 12월 익힘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있던 거 분실하던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다음 카페 이상권 공법에서 가면요, 숙제검사 익힘장에 공지사항에 쫙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번 클릭하면 쫙 프린트가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음 주부터는 뭐가 되죠? 전체적으로 1시간씩 이거를 풀어보셔야 돼요. 항상 얘기합니다만 전범위로 매주 1시간씩 읽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서를 처음에 다 읽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림책을 처음에 다 우리가 보는 것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이 이 익힘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익힘장으로 활용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만 전체로 읽어보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1월달 진도 수업 들어가면서 하루에 1시간씩 이거를 전체로 봐주잖아요. 그러면 2월 마지막 주쯤 되면 여기 적혀져 있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채워져요. 처음에 몇 주는 못 채우거든요. 그리고 1주만 지나면 다 까먹어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활용해 줘야 되고, 또 1, 2월 달 또 8주 동안 완강이 되어지면 또 8장의 1, 2월 달 익힘장이 되어져요. 3월부터는 그걸 또 봐야죠. 여유 되시면 12월, 12월과 1, 2월 거를 다 같이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하시면 안 되고요. 한 1시간 정도씩만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수업 내용이 뭐냐면 저번 주에 배웠던 거 복습 노트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그 주택법이랑 농지법에 대한 부분을 좀 목차하고 중요 단어 위주, 흐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또 마지막 복습 노트 6번째 거를 풀 겁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에 기본서 약간 리마인드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진도 마무리합니다. 벌써 12, 12가 다 갔어요. 그죠? 이 코로나 사태에 의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만나본 건 한두 주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올해 다 갔네요. 그렇죠? 이제 이때 끝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는데요. 참나. 어쨌건 한 살 더 먹게 생겼네요. 올해 또. 봐봐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 뭐냐면 우리가요, 건축법이란 법을 배웠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건축법이란 법은 뭐라 하냐면 우리가 건축물이라는 것을 뭐하죠? 건축하자. 라고요? 건축물이라는 것을 건축하자. 그러면 허가받으면 적법하다. 라고 해서 우리가 건축법을 배웠죠. 저번 시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너무나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요즘엔 있다. 하지만 서너 개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빈출 부분을 물어보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럼 일단 용어 정의에 가서 우리가 매번 얘기하다시피 설명드린 건데, 주요 구조부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주요 구조부. 그래서 항상 설명드립니다만 요번에 32회 때 나올 가능성 가장 높은 게 바로 뭐냐면 주요 구조부의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내기 바보 지주 주요 구조부
바지 보내주기라고 해서 우리가 주요 구조부의 종류를 말씀드렸었어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의 주요 구조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다시피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 사익기둥이나 최하층 바닥이나 작은 보나 차양, 그렇죠. 그럼 차양, 그 다음에 옥외계단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요 구조부의 종류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볼 때 이번에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꼭 좀 기억하시면서 내기 바보 찌주 주요 구조부라고 해서 주요 구조부 종류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또 알아야지 건축법의 주요한 내용 등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알아야 조문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하층과 관련된 부분은 뭐라 했어요? 지하층은 방의 바닥이 지표면의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방의 바닥이 이 지표면의 아래에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아래에 있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좌우가 대지가 경사져 가지고 다르면은 평균 높이를 구한다고 했죠.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얼마 2분의 1 이상이 되면 이를 지하층으로 한다. 그리고 우리가 평균 높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층 높이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층 높이는 뭐라 했어요? 제가 윗면에서 윗면을 얘기해요. 여기부터 윗면까지. 그래서 아랫면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층 높이는요. 층 높이가 4m일 때 방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m였다면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얼마가 됐어? 2분의 1 이상이 됐으니까 이건 지하층이 맞구나.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뭐라고 했죠? 지하층은 층수에서 빠집니다.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이번에 31회 때 물어봤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건축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하죠? 건축물이라는 것을 건축하는 것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뭔지 알아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건축물은 뭐다?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이 있는데 지붕, 엔드, 기둥, 오와 벽이 있다. 그래서 지붕, 엔드, 기둥과 벽이 있는 건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 중요한 거 딸린 시설물을 포함해서 딸린 시설물, 이렇게 굴뚝 같은 게 있어서 뭐가 되어 있다? 주된 건물에 딸려 있다. 딸려 있으면 굴뚝, 담장, 대문 같은 것도 다 뭐로 봐주겠다? 건축물로 봐주겠다. 하지만 주된 건물에 이렇게 딸려있지 않고, 맞죠? 딸려있지 않고 만약에 별도로 분리되어진 게 있다고 한다면 이건 단순한 공작물에 불과하다. 건축물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뭐가 된다? 이런 공작물에 불과한 것들은 축조 신고를 하고 뭐하죠? 별도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번에 30일에 물어봤던 게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옹벽 같은 거, 담장 같은 게 뭐가 된다? 주된 건물에 딸려있다면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별도의 축조 신고는 요하지 않죠. 하지만 뭐가 됩니까?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별도로 축조 신고를 해야죠. 2m가 넘었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작년에 물어봤던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올해는 또 뭘 물어봐야 되냐면 그 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걸 물어볼 수 있다고 했죠. 특히 이번에는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초고층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번에 32회 때 문제는요. 그럼 일단 건축물 중에서 이제 고층 건축물이 있어요. 뭐라 했죠? 30층 이상이라거나 120m 이상. 시작. 30층 이상이라거나 120m 이상이면 고층 건축물이고, 그리고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있는데 50층 이상이라거나 200m 이상을 얘기한다.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허가권자는 안전 영향 평가를 해주고 나서 위험하지 않다고 했을 때 허가 내주게 되는 거고,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이면 불나면 도망가기 힘드니까 피난 안전구역 설치해주게 되는데 30개층마다, 초고층은 30개층마다 1개소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줘라. 하지만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뭐가 된다? 제외시켜주겠다라고 해서 피난 안전구역에 대한 부분의 설치를 독려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해당 내용의 초고층 건축물의 부분이고요.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32회 때는 초고층 건축물은 기출각입니다. 그래서 꼭 좀 키워놓으시고요. 제가 처음에 32회 나온다고 표시를 해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험 끝나고 봐봐요. 나왔나 안 나왔나.
장담을 하건데 70% 맞을 겁니다. 그렇죠? 제 말 듣고 쉽게 많이 힘들지 않게 합격의 기쁨을 맞아보세요. 그렇죠? 공법 막 펼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체계 잡고 흐름 속에서 포인트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히 알면 60 이상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본다 한다면 또 건축물 중에서 뭐가 되죠? 다중이용 건축물이 보일 거예요. 뭐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건축물이라 그래가지고 다중이용 건축물. 그래서 문종판, 의수기가 5천 이상일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판매시설 관련된 부분, 제가 삼풍백화점 같은 거 무너져가지고 많은 생명을 잃은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조기술사와 협력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건물은 안전하게 지어줘라. 이런 의미에서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도입됐다고 얘기했었죠. 이것도 다시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29회 이후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16층 이상이면 어떤 건물의 용도이든 간에 우리가 다중이용 건축물로 봐주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된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종류와 관련된 부분하고 기본 용어 정의된 부분을 봤고요. 지금 우리 6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용어는 정확하고도 완벽하게, 그래야지 뒤에 본론 문제가 나와도 앞에 거랑 연결해 물어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를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용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복습 노트 5회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 좀 봐봅시다. 그럼 우리가 5회차 문제가 나옵니다. 부동산 공법에 대한 부분 5회차고요. 일단 그럼 첫 번째, 주요 구조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언급이 되어질 거예요. 첫 번째, 주요 구조부란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외웠죠? 우리 주요 구조부는 내기 바보 지주 주요 구조부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매력벽, 와적, 기둥, 그렇죠? 바닥보, 내기 바보 지주죠. 지붕틀, 지붕틀이에요. 그 다음에 주계단.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주요 구조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번 더. 내기 바보 제주 주요 구조부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나서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보, 차양, 5개 계단 등이라고 한다면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주요 구조부의 의미와 정의를 물어보는 건 완전 기출각이니까 꼭 내 것으로 해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32회 나올 거로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문제는 방의 바닥이 지표면의 아래에 있답니다. 지표면의 아래에 있는 층이래요. 그러면 지하층 물어보는 거네. 그러면 지하층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뭐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얼마다 2분의 1 이상이 되어진다면 이걸 우리가 지하층이라고 하죠. 그래서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시작.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으로 봐주겠다. 그 다음에 건축법은 뭘 보는 거다? 건축물이라는 거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건축물을 건축할 때 어떨 때 적법할 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3번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 엔드, 기둥오와 벽이 있으며 딸린 시설물을 포함한단 말을 꼭 기억하셔야죠. 딸린 시설물을 포함한다. 이게 바로 뭐다? 건축물이죠. 딸린 시설물 포함해서 건축물. 그리고 또 뭐가 되죠? 지하나 어디에다가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그렇죠? 창고 이런 거 다 차고 건축물로 봐주겠다. 그래서 요거 물어볼 때 또 많이 물어보는 게 또 뭐예요? 지하의 점포는 대지가 없으므로 건축물이 아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가 또 많아요. 그래서 지하 고가의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도 건축물이 된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이게 건축물의 기본적인 정의. 그리고 요 4번도 중요하겠죠. 이번에 32회 때 기출강의입니다. 건축물 종류 중에서 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 건축물을 말한대요. 그럼 뭐죠? 이게 바로 고층 건축물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고층 건축물. 30층 이상이라거나 120m 이상.
그리고 그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뭐가 되죠? 50층 이상이라거나 얼마? 200m 이상이 되어진다면 이건 뭐라 부른다? 초고층 건축물인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오해하지 말 건 이거나 요 말을 주의하셔야 돼요. 앞뒤가 동시 만족이 돼야 한단 말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만족되면은 우리가 고층이 되고 초고층이 되는 거니까 응용지문 나올 때 그 부분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부터는 뭘까, 이제? 적용대상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적용대상 행위와 관련된 거는 다음 페이지, 그림책의 69페이지 봐봅시다. 그럼 적용대상 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에 대한 종류가 일단은 5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건축물이라는 거를 건축하자. 뭐라고요? 건축물이라는 것을 건축을 하자.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건축의 종류가 5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말씀 드렸죠? 이 해당 내용 부분에서 우리가 건축의 종류 5가지가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하나하나씩 일단 적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본다면 기억나요? 신축, 증축, 개축, 그 다음에 재축. 그래서 이전이라고 해서 건축과 관련된 거 제목 옆에 신증, 개재,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시작. 신증, 개재,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하고 있어요? 눈 뜨고 시작. 신증, 개재,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라고 해서 우리가 5가지의 건축의 종류가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해당 내용 부분을 본다 한다면 우리가 신축이라는 것과 뭐다? 증축에 대한 부분의 세트를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신축은 건축물 없는 대지에서 새로 짓는 거. 증축은 건축물 있는 대지에서 짓는데 기존의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넓혀 짓는 거 뭐하죠? 또는 올려 짓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되죠? 면적, 층수, 높이가 늘어난다면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증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물을 짓는 거냐, 건축물 있는 대지에 면적이나 층수를 높여진 거냐는 거죠. 그 다음에 개축과 재축에 대한 기본적인 구분을 본다면 개축, 재축은 원인 자체가 해체된 거냐 아니면 멸실된 거냐 이 얘기죠. 그거를 다시 짓는다 그러면 개재축이 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뭐라고 했죠? 다시 짓는데 종전과 같은 범위. 그죠? 종전과 같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종전 규모를 오버해버리면 신축 등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었죠. 우리가 신증, 개재,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시작. 신증, 개재,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래가지고 우리가 5가지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과 관련된 부분도 건축이 되니까 꼭 기억하셔야 한다고 했죠. 이전은 뭐예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뭐라 한다? 우리가 이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반짝 들어서 옆으로 옮기는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전에 대한 부분은 맞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은 아니지만 큰 수선이 있어요. 시작. 건축은 아니지만 큰 수선이 있네요. 얘를 뭐라 불러? 우리가 대수선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증설해체 관련된 거 볼 때 보내기지만 대수선이라고. 증설해체 기억나요? 대수선이도 이거요. 창피하다고 안 따라 부르는 거 내가 다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따라 부르면 안 외워져요. 되게 신기한 게. 제가 몇 년 해봤더니 따라 하시는 분들이 금방 외워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키우는 자녀분들이 금방 더 외웁니다. 지나가면서 한번 애들 따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엄마보다 빨리 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먼저 외우셔야지. 보내기지 마. 대수선이라고. 뭐, 증설의 대수선이도 이랬잖아요.
그리고 수선 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3개 이상이나 30제곱미터 이상이나 3개, 3개, 30제곱미터 이상 각각으로 수선 변경인 거면 개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선 변경을 물어보는 건지 증설해체를 물어보는 건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라고요? 수선 변경을 물어보는 건지 증설해체를 물어보는 건지 잘 해당 내용을 보시면서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나중에 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또 뭐가 되죠? 이제 용도 변경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가 나오죠. 용도 변경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 우리가 이걸 먼저 알려면 여러분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용도 분류가 뭔지 먼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용도 변경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 건축물의 종류는 총 29가지가 있는데 단독주택은 뭐였죠? 다가공, 단독주택. 시작. 다가공, 단독주택.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다가구 주택이 단독인 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 그리고 다세대 연립에 대한 구분은 뭐다? 4계층 이하인 건데, 4계층 이하인 건데,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넘으면 연립으로 가는 거고, 또 이하면 뭐로 간다? 다세대로 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다세대 연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넘었냐 이하냐 이거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정도. 그리고 뭐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그리고 해당 마지막에 야영장시설까지 해서 29가지 용도가 있죠. 오늘은 제가 주택의 종류만 간단히 물어봤죠. 그리고 그러한 용도가 분류된 거를 용도 변경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 법은 다시 9가지로 용도 분류된 걸 재분류해서 용도 변경 군으로 묶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총 9가지에 대한 용도 변경 군이 있단 말이에요. 29가지 용도 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9가지로 재분류한 거죠. 용도 분류된 거를. 그럼 봐요. 따라해 보세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집회 시설군, 자산 전문 영교, 영업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 근주그,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 그 밖의 시설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용도 변경 부분의 구분 내용들은 시험에 안 나온 적이 별로 사실 없어요. 그래서 68, 69, 70은 건축법의 중요한 교두보가 되어줘야 돼요. 이 부분을 놓치면 여러분이 건축을 맞출 게 없습니다. 뒤에 어렵게 나오면 손도 못 대요. 그러니까 꼭 좀 정확하게 내 것으로 인식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산업 등 시설군에 대한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공장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장은 아무래도 위험물이 많고 쓰레기 나오면 자원순환도 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공장,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만든 물건은 창고에 보관하고 주문 들어오면 배달 가야 되니까 운수시설이 있고 사망사고 등이 많으니까 묘지 관련 시설과 장례시설까지를 우리는 산업 등 시설군이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한다? 산업 등 시설군이죠. 이게 바로 해당 내용 부분이에요. 또 문화집회 시설군은 뭐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문화집회, 종교, 위락, 관광후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영업시설군에 대한 부분은 뭐예요? 영업하면 반동숙이다. 판매, 운동, 숙박, 이종 중 다중생활시설. 영업하면 반동숙이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라인을 챙겨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올라가면 위험한 걸로 바꾸는 거니까 허가받으세요라고 하고 내려오면 위험하지 않은 걸로 바꾸는 거니까 신고하고 할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워낙 뭐 중요한 부분이라 꼭 좀 기억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복습 노트 문제 몇 가지 확인해 봅니다. 그럼 이제 내용에서 5번, 6번, 7번 풀 수 있겠죠. 5, 6, 7번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라는 걸 뭐하죠? 해체한다는 말이 보일 거예요. 해체 보는 순간 이건 개축이겠네. 알 수 있겠죠. 멸실이면 재축이지만, 하지만 그냥 안정지면 안 되죠. 뭐다?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인지를 꼭 보셔야 돼요.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가 아니면 이거는 전부를 해체했을 땐 신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 다시 축조한다면 개축이고, 또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긴대요. 이건 건축으로서 이전이란 말을 쓰게 되죠. 이전도 건축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전도 건축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일단 기억해 보셔야 되겠죠. 이게 건축에 대한 부분에 개축과 이전을 내드렸고요. 6번은 이제 용도 분류 중에서 제가 공동주택에 대한 것들 중에 몇 가지를 물어본 건데 꽤 중요하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뭐가 됩니까? 5개층 이상 주택은 뭐가 돼요? 이건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이죠. 아파트 정의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으로 쓰이는 층의 개수가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파트는 그 바닥 면적의 합계에 대한 규제는 없어요. 그래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가 되고, 또 주택으로 쓰는 1개동 바닥 면적의 합계가 포인트 660 이하랍니다. 이하. 그리고 4개층 이하랍니다. 그러면 660 이하니까 이건 다세대 주택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뭐라고요? 660 이하라면 뭐다? 다세대 주택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끄덕끄덕. 알았죠? 그럼 우리가 해당 내용도 봤을 때 이게 이하냐 뭐가 된다? 초과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당 내용에서 언급해 보시면 되겠죠. 이하냐 초과냐 그런 얘기들. 초과하면 연립이 되어지는 거고, 이하니까 뭐가 되어지죠? 다세대 주택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용도 분류 편의성을 위해서 뭐 한다? 우리가 용도 변경군으로 다시 9가지로 재분류하잖아요. 용도 변경. 그러면 자산 전문 영역 건축의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역 건축의 자산 전문 그렇죠? 영교 그렇죠? 건축의라고 우리가 해당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산 전문 영역 건축의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역 건축의 용도 변경 이자. 됐죠? 그럼 뭐가 되죠? 산업 등 시설군이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통신, 문화집회 시설군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영업시설군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교육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러면서 그 밖의 시설군까지 자산 전문 영역 건축의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해당 내용 부분에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5, 6, 7의 부분이고요. 참 잘 나오는 부분들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또 자고 있는 거 아니죠? 네, 두 팔 좀 들어봐요. 아이고 힘들다. 기지개 좀 켜보시고. 그렇죠? 어쨌건 요번 주에 종강을 하고 나면 다음 주는 또 한 주 또 방학이잖아 원래요. 그러니까 다음 주를 방학이라고 정말 놀면 안 되고요. 요일별로 과목별로 모아 지키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주셔야 돼요. 공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오늘 복습 노트 익힘장 6장 완성됐으니까 다음 주는 이거 놓고 다음 주는 좀 전반적으로 그림책 펴놓고 하나하나 찾아봐 가면서 뭐가 되죠? 해당 내용이 한 서너 시간 정도. 그렇죠, 여러분? 요 복습 노트로 공법은 전범위를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른 과목도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아침에 서너 시간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은 초반부니까. 근데 성실함보다 중요한 무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막 밀려있다가 막 폭풍적으로 마지막 공부해서 시험 붙는다?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어려운 일이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성실하게 한 번 깔고 2번 깔고 3번 깔면서 계속 반복해보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10월 달에는 또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고액기들. 그리고 이렇게 또 코로나 있고 또 경기 안 좋을 땐 공부하는 게 더 나아요. 괜히 가게 문 여는 것보다도. 그렇죠. 그래서 일단 공부하고 따고 나서 이제 경기 좋아지고 코로나 없어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계약서 막 쓰는 거죠. 그냥 일주일에 아파트 한 채씩 파는 거야. 그렇죠. 10억짜리 양광치기로 말이야. 1,800만 원. 이야, 사주면 얼마야? 7,200이네. 장난 아니네.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해당 내용 부분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하려면 뭐다? 적법해야 한다. 그 내용에서 적법해야 하니까 우리가 건물이라는 걸 져야 되겠다. 어떤 절차를 밟겠냐? 그러면 넘어가시면 그림책에 72페이지에 있죠. 사전 결정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건축물이라는 거를 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건축물이라는 거를 건축을 할 때 요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지면 과연 건축물을 지면 환경이나 교통 같은 것에 너무나 큰 위해를 주지 않겠냐라는 게 우려가 되어지니까 요 건축물이라는 거를 질 때 해당 내용의 A란 자가 허가 신청하기 이전에 도로 같은 교통, 그렇죠, 환경 이런 거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 먼저 좀 종로구청장이 허가 내주기 전에 미리미리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워낙에 또 허가받고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이런 교통이나 환경이 잘못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가 내줄 때 확인할 사항 중에서 뭐하죠? 일부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걸 우리가 사전결정 신청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 환경과 교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사전결정 신청이라고 하고, 사전결정 신청은 뭐다?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가짜 빠졌죠. 자가 사전 결정은 뭐다? 신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사전 결정을 거치지 않고 허가 신청할 수는 없다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사전 결정에 대한 부분은 뭐다? 신청할 수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교통이나 환경 같은 거 뭐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협의해주고 해가지고 잘못된 거 없는지 미리미리 검토하고 나서 허가 신청한다면 그만큼 난개발을 줄일 수 있겠죠. 근데 이와 같은 사전 결정이라는 거를 의무도 아닌데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당근을 주어주는 거죠. 간주해줘요. 특히 뭘 간주해준다?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 허가 같은 걸 미리미리 협의했다면 간주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 개발행위 허가는 사실은 건물 건축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사전 결정 받아서 간주해주고 건초가 받아 간주해주면서 보통은 미리미리 협의해서 간주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몇 년? 왼쪽 밑에 2년 줄 테니까 뭐하죠? 허가 신청해라. 안 하면 사전 결정 효력은 잃는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여기 사전 결정 얻었다면 여기서 허가 신청해줘야 하는 기간은 2년인 거예요. 안 하면 사전 결정 효력은 잃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이 물어봤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 나올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있죠. 그러면 허가권자가 누구냐 이 얘기죠. 허가권자가 누구냐. 그래서 뒤에 가서 또 이따 주택법을 또 말씀을 드릴 텐데 허가권자의 원칙이 누구냐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봐봐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 양반들이 아니면 보다 일반적으로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종로구, 강남구이면 그 구청장이 뭐가 된다? 허가권자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종로구, 강남구 이러면 그 구청장이. 그렇죠? 하지만 그게 얼마가 되죠? 21층 이상이라거나 와죠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큰 건물이면 그냥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한다는 특례 조치도 있다. 하지만 건축법에 대한 부분 중에서 뭐는 공장이나 창고나 심이 거친 경우라 한다면 이런 경우는
봐줘서 그냥 구청장이 허가하는 걸로 완화를 시켜주죠. 작년 문제기도 했고. 그 말 기억나요? 건축법은 뭐만 이뻐한다고? 빠라빠빠.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해. 이뻐. 공장. 기억나죠? 빠라빠빠. 건축법. 공장만 뭐? 공장.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해요. 그래서 공장이면 요런 규모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종로구청장이 허가하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따가 또 주택법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법마다 좋아하는 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은 공장을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봐주죠.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이제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한 건축물 건축과 관련돼서 꼭 알아줘야 될 두 가지 내용이었죠. 그러면 복습 노트에서 두 문제 풀어볼까요? 8번, 9번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겠죠. 그 얘기. 그럼 8번에 대한 부분. 사전결정 신청자는 이러고 돼 있을 거예요.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허가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에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은 뭐다? 효력을 상실한다. 몇 년? 2년이라고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9번은 건축 허가권자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선하려고 한다. 누가 허가하죠? 원래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뭐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죠. 예,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허가를 받는 특례가 있는데 뭐일 때?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한다면 이건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공장 등은 제외가 되겠죠. 공장, 창고나 심의를 거친 경우라 한다면 그러하지 않다 설명을 드렸고요.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줘야 될 내용 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허가권자가 누구냐라는 것부터는 기본적으로 좀 외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좀 살이 붙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 그리고 여러분 뒤에 가면 또 주택법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행정청의 어떤 허가권자나 지정권자나 이런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 이걸 가지고 틀리게 내서 정답 지문을 만드는 문제는 40문제 중 4문제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 권한자에 대한 부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처음에 공부할 때 그것 때문에 공법이 질려요. 그럴 필요 없어요. 40문제 중 많아야 서너 문제야. 그걸 속이는 문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가다 보면 시험 좀 다가왔을 때 대충 구분이 돼요. 벌써부터 막 마음 먹고 막 외우려는 그런 마음 먹을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고민하지 말고. 제가 20년 넘게 봐오니 그렇더라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됐고요. 그 정도. 이게 이제 해당 내용 건물 건축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 당연히 대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안전보트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그림책의 몇 페이지? 75페이지. 펴보세요. 우리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처음 배우는 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그러면 대지의 조경이라는 걸 하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럼 대지의 조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매번 얘기합니다만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쾌적함에 뭐가 필요하다? 위에서 나무를 심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경 의무라고 하죠. 그럼 해당 내용에서 하지만 요거 나올 때 많이 물어보는 거 다음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어디에 대해서? 녹관농자. 우리 동네 나무 되게 많다. 니네 동네 어딘데? 우리 동네 녹관농사야. 어디? 녹관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나무가 원래 많은 곳인데 뭐하러 나무를 또 심어요? 그렇죠? 녹관농자에는 아무리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여도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나오는 거. 이놈의 공장 죽겠네. 공장.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한댔지. 봐봐. 그래서 공장만 이뻐하니까 공장이 나오면 또 적용의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댔지. 이 지나간 또 31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공장 나올 때 주의할 건 이게 대지에 대한 것인지 연면적 합계에 대한 것인지를 봐줘야 돼요. 대지면 5천 미만 대지 공장이고요. 연면적 합계면
15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그리고 산업단지 안에 공장이다. 산업단지 안에 공장이면 적용에 대한 부분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적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31회 문제였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올해 32회는 안 나와요. 이거는. 다만 32회 때 뭐를 물어볼까? 바로 밑에 있는 공개공지 등 확보에 대한 거 요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막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것도 내가 32회 기출로 미리 정합니다. 공개공지는 뭐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건물이 있어요. 뭐라고?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건물이 있다? 그럼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건물은 그들이 쉬었다 갈 수 있게 공개해 놓은, 뭐라고요? 오픈, 만방에 공개해 놓은 빈 땅을 10% 범위에 만들어 주자. 그래서 소규모 휴게휴식에 대한 시설이라는 걸 만들어 주자.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빗불들 쉬었다가 갈 수 있게 쾌적하게 만들어 주자. 이게 이제 공개공지의 의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공지와 관련된 부분 중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어느 지역에 설치하느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역, 또 어떤 용도의 건축물로서 어떤 면적에 대한 걸 얘기하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의 설치는 어느 정도 하면 되냐, 대지 면적의 10%.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32회 때도 꼭 물어볼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32회 기출로 이미 정했으니까 꼭 좀 확인해서 보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내가 정해주는 32회 기출 예상 문제를 미리미리 내 것으로 정확히 안고 간다면 굉장한 파워가 생겨요. 그렇죠? 다 하지 말고 그거라도 정확히. 그럼 나중에 살이 알아서 붙어요. 붙지 말라고 해도. 근데 그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되죠? 살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부터 빡세게 정확하게, 그렇죠?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냐 본다 한다면 당연히 뭐가 될까?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문제 낸 건 준주거, 준공업을 빵꾸 냈죠.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용도,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그 다음에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이에요. 이거 주의할 거 업숙이라는 거. 의료 숙박이 아니라 업무 숙박이에요. 업수가 문종판 운업수가 업숙이에요. 5천 이상. 이게 공개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내용 등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복습노트 두 문제 마저 풀 수 있습니다. 가봅시다. 그러면 10번하고 11번 풀 수 있겠죠? 10번하고 11번 봅니다. 그러면 10번 문제는 이제 뭘 물어보느냐?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물어보고 있어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공장을 물어보네 보니까 그러면 대지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는 5,000제곱미터 미만이겠지. 대지니까. 연면적 합계면 얼마? 1,500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지겠지. 산업 집적되는 법률에 의한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면 면적이 얼마든 간에 공장이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것도 공장만 가지고도 뭐 몇 년 전에 물어봤었고 지나간 30일에 또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11번은 뭐가 될까요? 공개공지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줬네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일반 주거, 준주거 지역에서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5,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대지 면적의 N은 대지 면적의 10% 이하 범위 내에서 공개공지 공간을 설치해줘라.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 11번 32의 기출로 저는 정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되겠죠. 오늘 것만 하더라도 벌써 뭐가 됩니까? 32의 기출되는 것만 제가 3개 정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렇죠? 나와서 나머지 12, 13번 요번에 12, 13번은 또 30일의 기출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또 나올지 뭘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으로 안고 가야죠. 그러면 면적 정리 몇 가지만 간단히 해봅시다. 봅니다. 그럼 내용에서 우리가 내용을 본다 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에서 본다 한다면 일단 면적에 대한 종류가 정의에 대한 부분이 어디?
77페이지 오른쪽 밑에 정리가 돼 있죠. 그러면 면적은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 연면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네 가지의 면적의 종류가 있는데, 일단 면적이 자주 물어보는 거는 뭐가 된다? 바닥 면적하고 연면적을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바닥 면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건축물의 각 층마다 면적이 있단 말이야. 각 층마다. 이런 식으로 건축물의 각 층마다 뭐 하죠? 면적이 정해지는 걸 뭐라 하냐면 이걸 바닥 면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각 층이 아니어도 한 층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왜? 구분 등기되어 있으면 400일, 400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의 각 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구획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9층 바닥 면적, 4층 바닥 면적, 401호 바닥 면적 이런 식으로 바닥 면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쳤다면 뭐라 불러? 이걸 우리가 연면적이라는 말을 쓰게 되겠죠. 뭐라 한다? 연면적. 시작. 연면적. 그러면 하지만 연면적 나오면 꼭 기억할 거.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라고 해서 용적률이라는 걸 떠올려야 되겠죠. 그럼 용적률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 제외하는 부분이 있다. 뭐 지하층 빼주고 지상의 주차용 공간 빼주고 게다가 피난 안전구역이 있다면 그 면적도 빼주고 이런 거 설치를 독려할 테니까 좀 설치 좀 해봐 라고 해서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제외 이 부분이 나오는 거고, 요걸 물어본 게 이번에 31회 때 문제였었죠.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의 산정 기준, 요것도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죠. 31회 물어봤던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럼 보시는 맛이 뭐가 됩니까? 지하층은 당연히 뭐가 되죠? 층수에서 제외하겠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건축물이 부분마다 층수를 달리한다면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 층수로 본다. 그래야 규제가 용이하니까.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 층수로 하겠다. 왜? 그래야 규제가 용이하니까. 그리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4m마다를 한 개 층으로 봐주겠다. 이번에 31회 때 기출 부분이었죠. 그러면 마지막 복습 노트 내용들 두 문제 마저 봅시다. 그러면 12번하고 우리가 14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마저 봅시다. 12번.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하나의 건축물에 대한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 하되, 못은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 하되, 지하층의 면적이겠죠? 지하층의 면적, 그 다음에 지상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등은 어디? 용적률을 산정할 때 어디에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참 잘 나오는 부분. 31회 때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3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건축물을 몇 메다, 높이 4m마다를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한다. 또한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 층수로 본다.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잘 나오는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일일 학습에서도 적어도 3개 정도는 우리 시험 32회 때 직접 연관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말 듣고 나오는 부분들 잘 정리해 봅니다. 이래서 우리가 건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 정리가 됐고요. 오늘 진도가 나갈 부분은 뭐냐? 주택법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해당 내용 부분에 공부를 할 건데, 일단 그림책에 대한 부분은 어디다? 페이지 82페이지다. 주택법에 나와 있을 거예요. 7문제가 나오는데 처음에 볼 때 이 법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의미만 좀 이해해 볼게요. 여기 좀 와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저번 주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사실은 건축법이란 법이에요. 이렇게 건축법이란 법을 배우죠. 그럼 건축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축물이라는 걸 짓고자 한다, 또는 뭐 주택을 뭐 소규모 등으로 짓는다, 여러 세대가 아니라, 이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뭐 갖다? 주택을 짓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건물을 짓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건축법에서 허가받아 건물을 지면서 건물 건축이 적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동네에서 주택이나 건물, 주택 같은 거를 조금만 짓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30호, 30세대 이상으로 뭐라고요? 30호, 30세대 이상으로 주택을 한두 채 짓는 게 아니라 여러 채를 짓는 거죠. 30호, 30세대 이상으로. 그럼 우리는 이런 걸 우린 뭐라 부르냐면 주택단지란 말을 쓰게 되거든요. 주택법에서. 그러면 주택단지는 주택만 있으면 거주하는 분들이 거주가 어려우니까 그들이 공동으로 쓰기 위한 필수 부대시설과 생활 복리를 위한 복리시설 이런 것들을 보통 같이 설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이걸 주택단지란 말을 쓰게 돼요. 뭐라고요? 주택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 토지를 뭐라 한다? 우리가 주택단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주택단지를 짓는 법은 따로 무슨 법에서? 따로 주택법에서 규제를 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건물을 짓는 거, 또 여러 채 짓지 않는 건 주택이면 7문제가 나오는 건축법으로 보게 되고 그 중에 주택이라는 게 30호, 3세대 이상으로 지어진다면 이건 주택법의 주택단지가 되어지니까 주택만 짓어는 안 되고 부대복리를 같이 만들어주는 주택단지를 짓는 거거든요. 이건 단순한 건축법에서 규제할 수 없으니까 7문제가 나오는 따로 주택법으로 이런 건 규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만약에 30호 3세대 이상이 아니라 29채의 주택을 졌어요. 그러면 29채의 주택을 졌다면 이건 뭐다? 단순히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받아 짓는 게 되겠죠. 그러면 주택법의 규제를 안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주택법은 건축물 중에서도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그렇죠. 이거를 뭐하죠? 건설하고 주택단지를 공급하고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걸 정해놓은 걸 배우는 게 바로 주택법의 포인트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건물 짓는 거와 관련된 법을 7문제, 7문제에서 14문제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건물 짓는 거를. 그래서 이제 건축법은 서너 개 정도 맞추는 게 목적이고 주택법은 4, 5개 정도 맞추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뭘 공부하는 게 다른 건지를 구분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사진 자료 몇 개 좀 준비해 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주택법을 배우면서 공부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이게 주택법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주택의 단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설명해 놓은 건데요. 공동주택단지. 그러니까 이게 30세대 뭐하죠? 이상으로 지금 지어진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 봐봐요. 얼마나 넓습니까? 그럼 보면 이렇게 주변에 대한 서울시에 대한 도로가 있고 단지 안과 밖을 이렇게 연결시켜주기 위한 간선시설 같은 것도 만들고 또 단지 내 이렇게 주차장, 단지 내 도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부대시설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여기 안 보이지만 보다 놀이터 같은 거 그래서 뭐하죠? 복리시설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30호 3세대 이상에 대한 주택단지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주택법에 의해 따로 뭘 만든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뭘 받아서? 건축 허가가 아니라 이거는 30채 이상이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공동주택단지를 지라 이 얘기인 거야 지금 이게. 그렇죠? 또 공동주택만 그런 게 아니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그림에서 단독주택 단지라는 걸 만들어도 이게 모이면 30호 이상 되어지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주택법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단지 내에 보시면 부대시설, 복리시설 같은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부대시설 같은 게 필수 부대로 없으면 못 사는 건데 이런 주차장 같은 거. 그렇죠? 주차장 같은 거, 요런 게 가장 대표적인 뭐다? 우리가 부대시설이에요. 주차장 같은 거. 그렇죠? 옛날 아파트 모습이죠? 이사 가고 있네요? 이사. 그렇죠? 그리고 해당 내용 부분에 여러분 단지 내에 있는 복리시설, 생활복리와 관련된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불편한 거.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 같은 거. 이런 것도 단지 내에 설치해 주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요즘에 지어지는 단지는 이런 식으로 참 잘 돼 있죠. 요즘에는요. 그래서 지하하고 뭐 지상하고 뭐 하죠? 각종 부분에 부대 복리가 내어져 있고요. 뭐 지상 같은 데 보면 놀이터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거. 주민 운동시설 같은 거. 그렇죠? 뭐 지하에 뭐 실내 골프 연습장, 뭐 피트니스,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이런 식으로 부대 복리에 대한 것들을 요즘에는 하고요. 이런 식으로 요즘 참 멋들어지게 광고를 많이 하대요. 요즘엔. 그래서 새로 지어진 단지들 보면요, 좋은 데 가면 수영장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문제 나오는 부분도 부대 복리에 대한 부분의 구분에 대한 것들도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해당 내용 부분들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주택 단지라는 것으로 30호 3세대 이상에 대한 부분의 단지를 건설 공급 관리하는 걸 따로 규제하는 법이 뭐야? 그게 바로 주택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앞으로도 사진 자료 있는 검색을 해가지고요 많이 좀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여러분? 쉬었다가 주택법 본론으로 갑시다.